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60분을 저에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제가 60분 동안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을 만한 얘기들 좀 모아서 좀 전해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 시작부터 너무 좀 무겁고 진지한 얘기하기 좀 버거워서 처음은 조금 가볍게 시작할 건데요. 사례 한 가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민속촌 다들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알던 그 민속촌이 좀 많이 바뀌어서요. 예전에는 주로 50대 이상의 나이 든 사람들이 가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20에서 40대 사이 젊은 친구들이 전체 관람객의 8할 정도 되는 거니까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즈니스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타깃 고객을 바꾸는 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50대 이상의 나이 든 사람만 상대하던 곳이 어떻게 젊은 사람 상대하는 곳으로 바뀌었을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들 생각하세요. 역시 젊은 사람 끌어들이는 데는 SNS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민속촌처럼 실체가 있는 공간, 오프라인에 실체가 있는 비즈니스는 온라인에서 아무리 멋진 척 해봐도 막상 실체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야 이거 뭐 별거 없는데 싶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역풍이 생기는 건데 이곳은 역풍을 맞이하지 않고 계속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상품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민속촌에 원래 있던 상품은 죽어 있는 것이었어요. 조선시대 옛날 느낌 나는 물건, 건물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 뜨고 구경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팔고 있는 물건들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는 건데요. 타임머신이 없는 대신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씁니다.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조선시대 사람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곳에 오신 수많은 남자분들 아마 멋지게 잘 차려입고 저곳에 가시면 젊고 이쁜 여자가 가까이 다가와서 눈웃음 치는 거 잘 한번 볼 수 있을 텐데 그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멋져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여자분이 맡은 역할이 기생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함부로 반말해도 아 양반 역할 중인 거고요. 땅바닥에 누가 기어다니면 아 거지 역할 중인 겁니다. 조선시대에 있었을 법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등장해서 사진도 찍고 얘기도 하고 어울리고 노는 건데요. 이건 우리가 딴 데서 비슷한 거 본 거 있습니다. 바로 디즈니랜드입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현실에 없는 그 친구들이 눈앞에 등장해서 놀아주는 데가 디즈니랜드입니다. 민속촌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단지 이렇게 변화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보여준 것뿐입니다.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어마어마하게 잘한 게 아니고요. 그냥 컨텐츠 자체가 바뀐 거예요. 상품 자체가 바뀐 겁니다. 이걸 보여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몰랐던 재미가 있겠구나 해서 이곳에 가는 건데요. 어떤 컨텐츠들이 있었냐면요. 저분은 관상가 역할을 맡은 아르바이트생이 되는 겁니다. 저기 옆에 뭐 춤추는 분들도 계시고요. 거기 밑에는 사약 먹는 사람도 있는데요. 춤추는 건 쉬는 시간에 노는 거예요. 쉬는 시간조차도 컨텐츠가 된다는 거고요. 저기 사약 내 마음대로 막 먹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죄인이 먹었던 정식 절차에 따라서 먹습니다. 알고 보면 조선시대 경험할 게 꽤 많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그걸 놓쳤다는 겁니다. 또 이곳에 가시면 마당놀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봐왔던 것보다는 훨씬 재밌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까지 본 영상들은 여기서 돈 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 일당을 받건 월급을 받건 사실 뭐 돈 받았으면 이 정도는 또 해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볼 사람들은 돈을 한 푼도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곳이 재밌다고 생각한 일반 소비자가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이루고 꾸미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상을 보러 온 저 여자분도 일반 관람객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이루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 우리는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 웃으면서 볼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민속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망할 후보 1순위의 기업이었습니다. 몇십 년간 늘상 똑같은 것만 팔아먹었으니까 사실은 안 망한 게 이상했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비자가 저렇게 좋아해 주는데 감히 망할 수나 있겠습니까? 망하기 어려운 기업 1순위에 들어갈 겁니다. 수많은 기업들은 우리의 고객들에게 사실 이 정도의 사랑받으면 장사하기 정말 쉽습니다만 이렇게 사랑받는 기업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속촌 그냥 흘려볼 게 아니라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망하기도 어려운 회사가 되었는지를 한번 지켜보자 이겁니다. 이곳은 재밌게도 과거에 없던 새로운 콘텐츠를 자꾸 만들어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500얼음땡입니다. 500명이 모여서 얼음땡 놀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거 티켓 오픈됨과 동시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뭐 요즘 애들이 많이 가는 건 둘째치고요. 이 행사에서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협찬사 오디션이라는 게 있죠. 우리 살다 협찬사를 오디션하는 저 불순한 경우는 처음 보잖아요. 정말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기분 나쁘게. 근데 그러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을 하냐고요? 이게 이들이 변화한 단서 같은 겁니다. 민속촌은 재미라는 가치를 소비자에게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하는 사람들이 재미를 평소에 누려봐야 됩니다. 어떤 기업은 행복이라는 가치를 팔고 싶어 하고 어떤 기업은 혁신도 팔고 싶어 하고 다들 팔고 싶어 하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직원들이 그걸 평소에 많이 누리고 있는지는 질문해 볼 일입니다. 나도 못 먹어본 걸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이들은 스스로 재밌게 일을 자꾸 해요. 그러면서 더 재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비자를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민속촌은 요즘 트렌드를 잘 읽어내기도 했지만 적어도 혁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상식 한 가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저출산과 노령화가 되면 놀이공원은 장사가 좀 덜 되는 게 우리의 관성 같은 상식이잖아요. 애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게도 도쿄 디즈니랜드는 장사가 잘 된단 말이죠. 저출산과 노령화로 유명한 일본에서 장사 잘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은 애들만 오는 공간을 바꾼 겁니다. 노인들을 좀 오게 만들었는데요. 노인들 뭐 오라고 한다고 막 오는 거 아니니까 트렌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살 마음이 없다가도 야 요즘 이거 트렌드야 이 말 한마디면 뭔가 자꾸 사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트렌드를 유도하기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렌드 중에 상당수는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도되고 조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트렌드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맞는 필요한 트렌드를 잘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들은 그걸 한 겁니다. 노인들한테 손주들 데리고 디즈니랜드 오는 노인들이 멋쟁이 노인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와 동시에 노인 대상의 할인권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노인들이 이곳에 온다 이거죠. 노인이 많이 와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노인이 오면 놀이공원은 애들만 가는 거야 라는 관성을 지울 수 있다 이거죠. 이곳은 10대, 20대 공간이 아니라 10대부터 70대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오히려 소비자층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현실에 없을 법한 분 한번 보여드립니다. 1952년생이신데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 중에서 52년생보다 더 연배가 높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나이치고 너무 멋진 몸을 갖고 계시죠.
이분은 더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55년생이긴 하지만 이분은 현재도 란제리 모델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20대도 하기 힘들다는 그걸 저 나이에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어마어마한 분인데요. 이분 1948년생이신데요. 48년생인데 여전히 현역 모델이세요. 날씬하고 멋진 몸매를 갖고 계시고 또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아들을 둔 엄마로도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아들이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엄마입니다. 아들이 용돈 안 줘도 충분히 먹고 사는 엄마고 이 엄마는 자식을 셋을 낳는데요. 그 셋 중에 둘이 억만장자예요. 물려줘서 억만장자 된 게 아니고 지들이 벌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 있으면 아침마당 한 100번쯤 나왔을 아줌마입니다. 명품 브랜드 셀리느도 그렇고요. 뭐 생로랑 다 우리가 알만한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이런 브랜드에서 선택한 모델들의 나이를 보세요. 80대, 70대, 90대세요. 아니 모델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이런 모델을 내세워요. 패션 브랜드에서 이런 할머니를 모델로 내세웠다는 것은 노인들의 소비 세력화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새파랗게 어린애들이 나와서 이쁘다 막 하면 이게 눈에 차겠습니까? 적어도 비슷한 또래가 나와서 이거 입어야 멋지고 이거 발라야 이뻐져야 하면 주머니가 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노인, 그냥 곧 죽을 사람, 인생의 끝난 사람이 아니라 아직 뭔가 꽤 쓸 사람이라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분들이 현역 활동하고 계시는 유명한 할머니 모델들이기도 한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말 안 되는 분이 누군가 하면 헬렌 미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여배우, 1945년생, 해방둥이죠, 저분. 우리로 따지면. 저분이 모델도 그냥 모델이 아니고요. 로레알이라는 화장품 브랜드의 모델입니다. 아니 화장품 브랜드가 45년생을 왜 모델로 세워요? 이제까지 화장품 모델은 주로 20, 30대 화장을 전혀 안 해도 원래 이뻤던 애들이 화장해서 이쁜 척 하는 게 모델인데 저 완전 할머니가 서 있다 이거죠. 그건 노인들도 패션, 뷰티, 사실 젊은 사람들만의 컨텐츠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자연스럽게 패션과 뷰티를 노인들의 패션과 뷰티를 다루는 컨텐츠가 더 많이 나와야 될 이유기도 합니다. 보그가 작년 5월 달에 영국 보그에서 선보였던 화보 모델 중에 한 분이 보 길버트라는 할머니인데요. 100살입니다. 100살까지 살아있는 것도 대단한데 이분은 멋지게 살아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멋진 할머니를 보여주면 서양의 할머니니까 저렇지 아시아는 안 그래 하실까봐 아시아의 할머니 준비했습니다. 우선 중국의 할머니인데요. 세 분은 80대, 80대, 70대세요. 말도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까지 80대 할머니에게 연상시켰던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박양자 할머니는 1927년생입니다. 우리가 사람 옆에 숫자로 27 이런 거 본 적 정말 오랜만인 거죠. 역사책에만 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살아계신 분이고 모델이신데요. 저분이 모델 경력이 10년 차라는 것은 90의 나이가 10년 차라는 것은 80에 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80이란 나이가 뭘 시작해도 될 나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60, 70대 모델들 꽤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소비 세력화가 계속 노인들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만큼 얘기하다 보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한국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데 맞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노인들이 큰 손이긴 해요. 그래서 전체 국민이 쓰는 돈의 절반 가까이를 노인들이 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빈곤율이 워낙 높으니까. 절반의 노인들은 굉장히 빈곤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빈곤층인 노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신경 써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빈곤층이 아닌 노인들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빈곤층인 노인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양보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 나머지 빈곤층이 아닌 분들, 그중에서 상위권 노인들, 그들의 구매력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머니만 보여드려서 좀 서운하실까 봐 할아버지 시작합니다. 36년생이세요, 저분은. 36세가 아니고요. 36년생인데 오늘 오신 어떤 분보다 몸매가 좋은 것 같아요. 필립 디머라는 분은 60에 모델 데뷔하신 분인데요. 우리 보통 꿈이란 걸 갖고 있다가 아유 뭐 먹고 사느라고 자식 키우느라고 포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도 그랬는데 퇴직한 다음에
꿈을 찾은 겁니다. 멋지게 몸매 관리하고 수염 잘 길러서 옷 잘 입은 다음에 사진 열심히 박아서 SNS에 도배를 해버렸더니 잘 눈에 띄어서 데뷔를 한 거고요. 그 옆에 계신 할아버지 두 분, 우리나라 분들인데요. 사실은 요즘 저런 분들한테 할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분들이 이제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어서 이제 62세, 64세가 되신 건데요. 이분들의 사진을 한국의 노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이요. 와, 멋지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입고 싶다 그룹이 나오고요. 또 하나의 그룹이 뭐야, 뭐 나이 먹고 주책이야 이런 그룹이 나옵니다. 두 그룹의 차이는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고 아이고 주책이야 하는 사람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양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경은 이걸 보고 멋지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60대 이상의 분들에게 오해하고 있는 게요. 아유, 나이 든 사람들이 뭐 뭘 알고 평생 뭣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라는 오해하실 텐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70년대 명동입니다. 당시에 20대가 지금 60대이실 텐데요. 저분들이 입은 옷을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지금 20대가 입고 다녀도 손색 없을 옷들을 입고 다닙니다. 저랬던 분들이에요. 모든 20대가 다 저러진 않았겠죠. 당시에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적어도 자기 또래 중에 어떤 게 멋쟁이라는 건 다 알았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경제적 여유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는 우리가 과거의 노인들 대하는 것과는 달라야 됩니다. 노령화라는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건강, 요양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지우고 다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노인들을 위한 패션, 뷰티, 노인들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다시 주목해보자는 건데요. 소비에 있어서 증감률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요. 증감률이라는 것은 늘상 쓰던 사람들은 확 못 늘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비주류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외면했던 사람들, 신경 못 썼던 사람들, 비주류가 주류가 될 때가 살 기회가 제일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들이 과거에는 차를 별로 안 탔었어요. 증감률이 높다는 얘기는 갑자기 많이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예전에는 60 이상 되면 아우 뭐 차가 뭐 필요해요. 곧 죽을 텐데 이런 느낌이다가 지금은 차가 좀 좋아야 할머니도 꽂을 수 있고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달라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뭘 팔아야 될지 궁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백화점에서 60세 이상의 고객 비중이 계속 높아진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이 든 사람, 노령화, 노인 빈곤율 이렇게만 바라보지 말자는 겁니다. 2017년에 제가 주목할 대상으로 꼽은 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좀 전에 계속 보여드렸던 뉴 60, 새로운 60대 얘기인데요. 2017년에 한 12가지 부류의 사람들 좀 주목하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12가지 부류가 다들 한결같이 이제까지 우리가 좀 간과했던 사람들입니다. 비주류에서 이제 주류로 성장을 하면서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사진 찍고 계신데 참고로 제 책에 다 있습니다. 전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트렌드를 연구해서 사실은 기업들한테 어떻게 문제를 풀 건가에 대한 답을 좀 도와드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트렌드다도 알려드리지만 이게 왜 트렌드가 되었는지도 사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왜를 알아야지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 기업들하고 인연을 맺고 이들이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있고요. 다양한 매체에서 요즘 트렌드 어떻습니다. 주로 읽어주는 게 제 일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2017년 트렌드 얘기를 제가 쓴 저 책을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아마 책에 있는 내용들 오늘 한 20%, 한 30%쯤밖에는 말씀 좀 못 드릴 겁니다. 먼저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화두가 적당한 불편인데요. 우리에게 이제까지 불편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불편함이라는 것이 거기 앞에 감수할 만한이란 전제가 붙는다면 달라진다 이거죠. 뉴욕의 이 브루클린에 만들어진 저 필러리라는 슈퍼마켓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던 슈퍼랑 좀 다른 게요.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얀 스티로폼 위에 막 물건 있고 랩으로 쌓이고 이거 보통 사왔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포장재를 쓰지 않고 이걸 물건 살려면 또 용기를 갖고 가는 불편함이 있지만 대신 쓰레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포장 제로 마켓이면서 동시에 쓰레기 제로 마켓입니다. 놀라운 건 이 사업이 그냥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돈 들여서 한 사업이 아니고
투자를 받고 한 사업입니다. 그것도 킥스타터에서 수백 명이 투자를 했어요. 아무리 뭐 환경에 득이 되고 막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그 수백 명이 그래 세상에 좋은 사업이니까 내 돈 날려먹어도 돼 이렇게 돈 되겠습니까? 이게 잘하면 돈도 되겠네 싶어서 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힙스터라고 불리는 사람들, 트렌드에 좀 민감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환경에 또 굉장히 민감한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라면 충분히 승산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1인 가구가 많은 동네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1인 가구들은 기존 마켓에서 파는 물건들이 소량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선 정말 그램 단위로 담아갈 수 있어서 콩, 두, 알 이렇게도 살 수 있다 이거죠. 1인 가구로는 더 편한 마켓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보통 마켓들이 큰 물건을 떼와서 작게 소분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러느라고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여기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비용만큼 가격 인하에 반영시킬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자면 입지만 잘 잡으면 충분히 이게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사실 이 장사는 베를린에 있는 이 오리지널 운페어팩트라는 매장을 보고 만든 건데요. 이 매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유럽 전역에 굉장히 많은 마켓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성수동 가면 그 서울숲 쪽에 하나 있어요. 조그맣게. 미국의 소비자들의 포장재에 대한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요, 놀랍게도 음식물 쓰레기만큼이나 포장 쓰레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한 80%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포장을 전혀 하지 않은 물건을 선호하겠다는 사람도 반절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제까지 소비자는 쓰레기가 만들어지건 지구가 망하건 뭔 상관이에요. 그냥 나만 편하면 돼 이랬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변화는 샴푸를 안 쓰겠다는 사람들로도 이어집니다. 원래 노프가요, 7, 80년대에도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환경주의자들 사이에서. 근데 사람들에게 확산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구가 망하는 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내가 편하면 더 좋았었어요. 아무도 안 따라하다가 최근 들어서 유명한 셀럽들이 나 샴푸 안 써요, 나 맹물로만 감아요, 노프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구를 살리자라고 얘기 안 해요, 얘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두피에 좋아요, 내 건강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역시 사람들은 지구는 멀어도 내 몸은 가까운 거니까. 한국에선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때문에 화학물질에 대한 거부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노프족도 동방에서 늘어나고 있고 노케미족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노프족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하면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맹물로 한 30분에서 1시간가량 머리 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바빠서 못해요, 그거. 그냥 지구가 좀 망해도 샴푸 쓰는 게 좋아요, 우리는. 그래서 보통 노프를 백수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직장인들이나 바쁜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은 좀 무거운 거예요. 나도 노프 하고 싶은데 좀 뭔가 좀 방법이 없을까? 이럴 때 우리의 기업들이 나서줍니다. 기업들은 이런 직장인들을 위해서 로프 하라고 해줘요. 샴푸를 좀 덜 써라. 대신 우리가 좋은 샴푸 만들어줄게. 화학물질 덜 들어가고 천연재료 많이 넣어서 대신 가격은 한 3배 좀 비싸도 괜찮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가 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에서 농사 짓는 것도 있는데요. 마트에 가서 사 먹으면 제일 편해요, 사실은. 키워 먹는 것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야, 나 요즘 집에서 뭐 상추 키워 먹고 있잖아 이러면요, 친구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봤을 거예요. 야, 너 형편이 좀 안 좋구나. 요즘 반대입니다. 요즘 집에서 키워 먹는다 그러면 야, 너 잘 사는구나 그래요. 왜냐하면 키우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시간도 비용도 번거로움도 훨씬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그 불편은 감수하는 대신 우리가 얻는 게 있어요. 먹거리에 대한 믿음, 안전함도 좀 얻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키워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기농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높고요. 이런 사람들이 고급 식재료도 더 많이 알아서 이런 사람들이 미슐랭 식당을 가도 더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재료에 대한 생각을 안 키워본 사람들은 둔감하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다양한 영향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요즘 재봉틀 쓰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재봉틀 이거 되게 옛날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20대, 30대 사이에서 재봉틀 많이 배워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오죽했으면 재봉틀 강좌를 많이 만들어 놓겠습니까? 이건 젊은 친구들이 돈 아끼려고 집에서 옷 만들어 입는 거 아니에요. 옷 사 입는 게 제일 싸요. 집에서 뭔가를 만들겠다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만의 걸 관심 가지는 거예요. 내가 좀 번거롭고 불편해도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급자족이라는 화두를 버리고 대량 생산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소비자가 다시 자급자족에 관심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좀 불편하고 좀 촌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하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뭐 가구도 만들고 집에서 별의별 걸 다 만들어요. 그래서 셀프 인테리어도 하고 DIY도 많이 하고요. 사실 차 타면 편한데 자전거도 자꾸 타겠다는 사람들, 자꾸 불편한 사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소비를 이제까지 해오던 우리의 생각들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불편은 단지 쓰레기 덜 버리자, 화학물질 덜 쓰자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패션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생활용품계에도 미치고 모두 유통업계에도 미치고요. 이런 흐름들을 다 모아보면 저 적당한 불편이라는 화두가 나온다는 거죠. 앞으로 저 화두를 얼마나 잘 해석하고 문제를 푸느냐가 우리가 상대할 소비자에게 뭔가 더 다가설 길이라는 거죠. 채식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는데요. 채식 중에서도 세미 베지테리언들은 뭐 준채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완전 채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준채식에 대해서 왜 사회적 움직임이 생기고 왜 트렌드가 되냐면요. 우리가 고기를 좀 많이 먹었어요. 지난 20년간 2배 정도 먹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수요를 감당하려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공장식 집단 사육밖에 안 돼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소는 뛰어놀다 풀 뜯어먹는 게 소잖아요. 그래서 소고기의 육질은 풀 뜯어먹은 놈의 육질이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먹은 고기의 상당수는 풀 맛도 못 본 애들이죠. 옥수수랑 콩만 먹어가지고 걔들은 풀 구경도 못 해봤어요. 실제로 풀만 먹은 애들은 또 비싸게 또 따로 팔잖아요. 우리가 공장에 가둬놓고 저렇게 키우듯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비량을 감당을 못해요.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요. 한국인들한테 채식에 대한 얘기를 물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뭔가 하면 건강, 다이어트, 피부 이런 거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데 선진국에서 채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금 제가 여기 있던 이 키워드에다가 더하기 몇 개가 더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소비입니다. 아니, 내가 채식을 하는 거랑 내가 고기를 덜 먹는 거랑 아니, 사회랑 뭔 상관이야? 전 세계 기아 인구가 한 8억 명쯤 되는데요. 걔들은 곡물조차도 없어서 못 먹지만 우리가 고기 맛있게 먹겠다고 얘들에게 어마어마한 곡물을 먹입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 물 부족이지만 얘들 물 어마어마하게 먹고요. 전 세계 농토의 3분의 1, 정확하게는 38%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전 세계가 식량 부족이면 아니 있는 땅 다 농사를 져야 되는데 왜 안 짓느냐? 축산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 부족은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탄소 배출량의 15%가량을 또 얘들이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걸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좀 덜 먹으면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에서 세미 베지테리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세미 베지테리언이라고 해서 뭐 완전 풀만 먹는 게 아니고요. 뭐 페스코라는 사람들은 풀에다가 곡물 먹고 거기다가 해산물 먹는 사람들이고요. 폴로라는 사람은 페스코 더하기 조류니까요. 해산물 먹고 치맥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플렉스테리언들은 플렉서블 베지터리언이어서 좀 탄력적으로 지들이 지 맘대로 먹어요. 그래서 돼지, 소도 먹어요. 해산물, 닭, 오리, 돼지, 소 다 먹어요, 얘들은. 아니, 이게 다 먹는데 뭔 베지터리언이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플렉서블이에요. 불가피할 때만 먹습니다. 참고로 제가 플렉스테리언인데요. 어떨 때가 불가피할 때나 뭐 오랜만에 회식할 때 사장님이 쏘시는데 소고기다 이럴 때 보통 직장인들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건 거죠. 아니면 명절 때 뭐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 만나는데 어머니가 자식 왔다고 고기 구웠는데 어머니 세상에는 막 육식이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먹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였는데 고기 건져내면 안 되는 건 거죠. 복날 또 고기 먹어야 되죠. 또 여행 갔을 때 호텔에 아침에 또 조식 나올 때 베이컨 또 먹어야 되죠. 그리고 또 몸이 허할 때 또 고기도 먹어야 돼요. 웬만하면 다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만 먹고 안 먹어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거 한 20%만 줄여도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이 세미 베지테리언들의 생각이기도 한데요. 셀럽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나 고기 덜 먹어, 나 패스코 할래, 뭐 이런 사람 자꾸 생겨요. 이런 흐름들이 사람들에게 이 플렉스테리언이나 세미 베지테리언들을 유행처럼 번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영향이 생겨요. 유명한 미슐랭 셰프들인데요. 미슐랭 식당이 별 3개가 만점인데 이런 분들은 식당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별이 한 20개씩 된 사람들이 있어요.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력 있는 셰프들이 비싼 코스 요리를 만들 때 고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네 식당에 가서 뭐 한 5만 원짜리를 먹었는데 고기가 없어요. 밥상 엎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 5만 원 줬는데 고기가 없어 이건데요. 유명한 셰프가 50만 원을 받아도 고기가 한 개도 없어. 우리는 입국 다물고 먹어요. 이 사람의 권위에 눌리기도 하는 거고요. 정말 뭔가 잘 만들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사실 문화라는 것은 보통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채식을 고급 식단으로 만드는 것은 동네 식당보다는 이런 유명 셰프들이 나서야 사실은 일이 될 건데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미 베지테리언들의 관심 가지는 사람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미 베지테리언이 그냥 뭐 아니 채식 각자 알아서 하면 될 일이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 얘기를 들으면 달라져요. 기네스란 맥주 회사가 전통적인 맥주 제조 방법에서 물고기 불회를 발효액 여과 장치로 썼는데 이젠 그걸 안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걸 쓰니까 채식주의자들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생명체가 영향을 줬다고 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전통을 바꾸는 거예요. 기업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막 수백 년에 이걸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가 못 팔아봤던 대상에게 물건 팔고 싶다는 거예요. 비주류가 주류로 부상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건들, 채식하는 사람들 입맛 까탈스러운 극소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율로 따져봐도 뭐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한 3에서 한 8%쯤 인구 비율 따져봐서 얘기하는 거니까 웬만한 나라에서는 수백만 명씩 넘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고요. 이들에게 이제까지 기업들이 간과했었다면 이들을 잘 장악하는 것도 새로운 숙제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관심 가지는 비주류가 누구였냐면요. 우선 나이 든 사람도 비주류였었어요. 이제까지. 혼자 사는 사람도 비주류였었습니다. 채식하는 사람도 비주류였었죠. 성소수자도 비주류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마케팅들이 성소수자를 위한 비즈니스인데요. 왜냐하면 성소수자들 소비력이 훨씬 높습니다. 뷰티, 패션 이쪽 업계에서는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IT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어찌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외면했던 사람들, 그들에게서 기회를 찾자는 겁니다. 노르웨이하고 덴마크에서 쓰는 말인데요. 뭐 이거는 노르웨이에서는 후가 또 덴마크에서는 휘게, 희게 이렇게도 표현하는 건데 어원은 노르웨이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 깜깜한 방에 불을 꺼놓은 깜깜한 방에 촛불 하나만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아늑하고 평온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아늑한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구랑 뭐 수다도 떨고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문화인데요. 이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놀았어요. 왜냐하면 북유럽이 밤도 길고 겨울도 길고 춥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오랫동안 많이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집안에서 뭐 집안 꾸미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북유럽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가구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다 이 동네 사람들이에요. 당연하죠. 집안에서 제일 오래 쓰는 사람들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집안이 촌스러워도 잘 버틸 수 있죠. 집에 잘 안 들어가요, 우리가. 웬만하면 저녁에 그죠? 여기저기 놀 때도 많고 술도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보통 술 먹고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맨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집이 촌스러워도 잘 몰라요. 주말에 또 잠만 자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밖에다 힘줬어요. 들고 다니는 가방 이런 거 자랑하기 좋은 거에 힘준 반면에 집안에 힘을 안 줬어요. 근데 얘들은 집안에 굉장히 힘을 좀 많이 주는 거는 가족, 나 자신 이걸 굉장히 중요히 여긴다는 건데요. 이런 문화적 태도, 삶의 태도가 요즘 서유럽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서유럽이 자기는 잘 살 때는 관심 없다가 경제 위기 만나서 어려워지니까 우리도 가족, 우리도 친구 이러고 놀고 있어요. 역시 사람은 어려워지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굉장히 간사하지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문화와 굉장히 비슷한 문화가 미국의 킨포크인데요. 이것도 사람이랑 놀자예요. 후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문화를 한국에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 한국 사람들은
저 테이블에 저 접시는 얼마고? 저렇게 차리려면 뭐가 이런 걸 고민한다 이거지. 이게 사실은 본질은 사람하고 놀자가 본질인데 우리는 아니 미국 애들 밥상을 왜 흉내를 내요? 우리는 그냥 김치찌개 놔두고 비 오면 막걸리에 파전 붙여서 먹는 게 우리식 킨포크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문화도 굉장히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단샬인데요. 요즘 한국에서도 뭐 미니멀 라이프 굉장히 확산됐는데 이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평생 내가 쌓아왔던 재산, 집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걸 목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한 겁니다. 아, 그게 사람이구나. 그게 나 자신이구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물건에 대한 탐을 버리고 대신 나 자신을 위한 거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가고 싶은데 여행도 가고 경험치를 자꾸 쌓는 거예요. 과거에는 물건을 쌓았고 통장 잔고를 쌓았다면 그게 좀 바뀐 거예요. 이런 맥락들이 앞서 봤던 후거와 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한국에서 이게 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단샤리, 뭐 킨포크, 후거 다 들어오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여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 우리가 매년 더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저 후가라는 문화 자체가 전 세계를 다 뒤덮는다고도 과언이 아닌데요. 요즘 한국에서도 브랜드에서 저 북유럽 언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보통 쓰던 브랜드는 상당수가 영어 아니면 프랑스어를 많이 썼어요. 그게 좀 근사해 보여서 또 많이 썼는데 다들 그것만 쓰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서 새로운 근사한 단어가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이 동네의 단어를 자꾸 관심 가져요. 라곰은 스웨덴 단어인데요. 라곰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적당히 이런 뜻인데 스웨덴 사람들이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삶의 모토 같은 거라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저런 말 싫어해요. 우리는 무조건 많이 벌고 1등하고 우리는 넘쳐도 좋으니까 그죠? 그런 건 좋아했다면 저 동네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겁니다. 저런 단어가 자꾸 유입되는 거예요, 한국에도. 라곰은 한국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 동네 말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돼서 쓰여질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치페이 또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려야 될 텐데 더치페이가 전 세계적으로 더치페이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네덜란드가 더치니까 네덜란드하고 북유럽 네 나라, 요 5나라가 제일 잘해요. 근데 요 5나라가 놀랍게도 전 세계 부패 인식 지수, 투명한 사회를 가리는 기준에서 5등 안에 다 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 밥 한 번 안 얻어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사실 얘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밥 얻어먹는 거 사실은 밥 사도 돼요.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끼리 친구한테 사도 부모님한테 사도 다 사도 돼요. 평소에 그런 사람들한테 잘 안 사면서 법 만들었다고 막 인간관계 끊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밥은 자기 돈 내고 먹으면 훨씬 맛있는 것도 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가질 여지가 어떤 건가 하면요.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해왔던 행태잖아요. 매년 접대비를 한 10조가량 썼는데 이 10조가 통계에 잡힌 게 10조고 몰래 쓰는 것도 꽤 많다 보니까 더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고요. 그렇게 저렇게 접대를 해야지 장사가 된다는 게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장사는 우리가 일 잘해서 돼야 장사인데 비즈니스라는 것이 뭐 접대로 된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우리 사회가 가끔 만연돼 있던 저런 걸 좀 바꾸는 것도 중요한 흐름이 될 텐데요. 요즘 사람들이 북유럽의 걸 뭘 배워왔느냐? 제일 처음에는 북유럽의 교육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막 핀란드 엄마는 애를 어떻게 키워 이거 관심 가지다가 북유럽의 디자인,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디자인은 이거 하다가 그 다음에 복지, 기본소득제도가 됐건 뭐 투명한 사회가 됐건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휘게도 관심 가지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최근에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북유럽 이민에 관심 많아졌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원래 이민은 40, 50대 이상 한국에서 뭐 하다 좀 잘 안 돼서 한 사람들이 많았다면 20, 30대는 아직 뭔가 해보지도 않은 애들이잖아요. 걔들이 왜 나가려고 하느냐면요. 이런 시스템이 한국에선 안 만들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북유럽에 이민 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백수들은 못 가요. 누가 가느냐? 고학력 좋은 직업 갖고 있는 애들만 갈 수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애들만 주로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북유럽에 간 사람들 전 직장을 조사해보면 1등이 삼성전자예요. 2등이 LG전자. 10위권 안에는 다 대기업입니다. 아니 한국에서 충분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희망을 잃는다는 건 굉장히 가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요즘 20, 30대가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투명한 사회도 원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 들어서 욜로라는 단어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뭐 여러 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거면 막 이번 인생은 이렇게도 저렇게 살아볼 텐데 한 번뿐이라서 더 열심히 좀 살아야 되는 건데요. 욜로가 20, 30대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야, 20, 30대가 취직도 못하고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오늘만 쓰고 죽자 이러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40, 50대 이상 나이 든 기성세대들은요. 뭐든 좋은 걸 다 미래로 미뤘어요. 가족끼리 여행 갑시다. 나중에 퇴직하고. 기부정을 나중에 돈 벌. 뭐든 다 우리는 좋은 거 다 나중이었어요. 정말 나중 되면 했겠습니까?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퇴직 이후로 뭔가를 밀어놨지만 막상 퇴직 이후가 되면 돈이 없어요. 자식놈이 그새 다 훔쳐가서 없기도 하고 설령 돈이 남아있어도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그냥 있을 때 놀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노는 게 아니고요. 작은 거에 충실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있으면 좋아하는 걸 뭐 책 하나 사보는 거 이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거예요. 기성세대가 통장 잔고 높이고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를 사서 팔아서 뭐 수익 거두고 재테크 이런 걸 삶의 행복이라고 여겼다면 요즘 애들의 행복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내 집 관심도 없고요. 뭐 큰 돈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내가 어떤 책을 읽는지, 오늘 내가 뭐 어떤 전시를 보는지,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 가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만 알았던 옛날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 사는 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의 변화가 소비하고는 더 뭔 연관이 되느냐? 욜로들이 가장 중시 여기는 소비들이 경험에 대한 소비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뭐 새로운 교육 받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데 아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같은 돈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뭐 좋은 가방도 샀어야 되고 뭐 옷도 사고 다 했었다면 이제 어떤 사람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방 대신 안 사고 그 돈 가지고 여행해서 다양한 경험 쌓을래. 이런 친구들이 자꾸 나온다 이거죠. 과거의 사람들은 주로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하게 살아왔다면 요즘 사람들은 각자가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태도에서 이런 욜로가 나오는 거니까 뭔가 콘텐츠나 경험치와 연관되는 비즈니스에선 이들을 굉장히 잘 주목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또 라이프 쉐어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요. 유통에서 쓰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인데 이제까지 보통 우리가 마켓 쉐어를 따졌어요. 그래서 동종 경쟁사보다 내가 이길 수 있냐 없냐 점유율이 높냐 이걸 따졌었는데요. 더 이상 그 의미가 사라졌어요. 유통에서 A 마켓 안 가면 B 마켓 가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요즘 소비자가 앉은 자리에서 저 먼 나라에 있는 해외 직구를 해오는 시대잖아요. 스마트폰만 열면 뭐든지 다 해요. A 마켓, B 마켓 간의 싸움이 아니라 소비자가 미국에 있는 마켓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고 전 세계 마켓을 다 상대하는 거죠, 소비자가. 거기다가 요즘 소비자는 단샤리, 미니멀 이런 거 얘기하면서 난 물건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요. 나는 직접 자급자족할래. 난 만들어 쓸래. 이제까지 마켓들이 옆 가게하고 싸웠던 거랑은 더 이상 문제 풀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라이프 쉐어. 소비자가 가진 라이프 스타일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해석하고 점유하느냐의 문제로 바뀐다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예요. 이케아라는 회사, 가구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하는 캠페인이 집밥 캠페인이에요. 아니 가구 회사가 가구를 팔아야지 왜 집에서 밥 먹으라는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아니 경쟁 가구 회사보다 우리가 뭐 나무가 더 좋아, 뭐가 안전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밥 먹으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집이 촌스러워도 버텼던 이유가 집에 잘 안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집에 일찍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들이 밖에서 밥 안 먹고 술 안 먹고 집에 맨정신에 일찍 와서 같이 저녁 먹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식탁이 촌스럽구나. 우리 집 소파가 좀 안 이쁘네. 자연스럽게 집안 공간을 바꾸고 싶은 욕망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들은 옆 가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욕망과 싸우는 중입니다. 교보문고 광화문점은 100명이 앉을 만한 긴 책상을 놔뒀었는데요. 저게 5만 년 된 나무예요. 빙하기 때 쓰러진 나무가 진흙바닥에 처박힌 걸 꺼내가지고 책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아마 웬만한 사람 집에는 저렇게 오래된 나무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왜 만들었냐면요. 매대가 있던 공간입니다. 장사를 하려면 매대가 많은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매대를 확 줄여버리고 사람들이 공짜로 앉아서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독서의 즐거움을 파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책을 온라인, 오프라인 막 사잖아요. 굳이 오프라인 와서만 안 사는 거다 보니까 오프라인 서점이 갖고 있을 최고의 목적은 책 읽는 게 재밌고 즐거운 행위라는 것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교보 와서 놀자는 건 거예요. 여기서 논 사람들이 책을 사고 싶으면 온라인으로 가도 교보로 간다 이거죠. 이들이 뭐 영풍, 반대, 얘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건 거예요, 지금. 이건 스타필드 하남 신세계가 만든 곳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저 넓은 공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장들이 있는데 대략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화면 속에 나오는 매장 말고도 더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 백화점하고 마트가 핵심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나머지가 다 있는 건데요. 우리가 물건 사러 갔을 때 한 번 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 백화점이나 마트 가서 물건 사고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길 갔더니 수영도 할 수 있고 찜질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별의별 걸 다 하는 거면 이왕 내가 장 보러 갈 거면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와서 하루 작정하고 와서 하루 종일 놀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타임쉐어도 하는 겁니다. 소비자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데요. 보통 한 6시간 정도는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마트나 백화점이 한 1시간 정도밖에 못 잡아요,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데 갑니다. 아니, 우리가 1시간 머물 공간을 위해서 1시간 차 타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근교로만 움직였어요. 3km 근교에 있는 백화점을 보통 움직였어요. 소비자를 얼마나 잘 설득시키냐라고 구도로 넘어간 거예요. 물건 자체를 이게 얼마나 싸고 얼마나 질이 좋고 이걸 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그 정보는 너무 잘 알거든요. 단지 그런 정보밖에 없다면 굳이 여기 올 필요 없이 이걸로 다 사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직접 가서 경험을 누리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맞았는데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앞서 봤던 라이프 쉐어라는 것도 이제까지 마켓 쉐어만 집중하던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의 화두가 될 텐데 그보다 더 큰 화두가 생겼어요. 뉴 노멀이라는 화두 자체가 요즘 우리가 워낙 많이 쓰던 말이어서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단어인지 잘 잊어먹는데요. 뉴 노멀, 어제까지의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까지 알고 있었던 어제의 그 정상이 갑자기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뉴 노멀의 반대말이 올드 노멀이 아니라 앱 노멀, 비정상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내가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게 하루아침에 오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만 가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세상에 산업의 판이 바뀌고 소비자의 생각이 다 바뀌어서 아니 어제까지 풀던 답을 더 이상 내가 못 풀게 생긴 거예요. 이럴 때 기업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뉴 노멀은 최근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은 IT가 뉴 노멀을 촉발하는 가장 큰 배경이 됐다면 산업적 변화가 늘상 혁명적으로 만들어질 당시에는 뉴 노멀이 늘상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 때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기회를 많이 차지했어요. 기존에 했던 기업들이 많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뉴 노멀에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요. 새로운 시대의 기회를 가지려면 우리가 옛날식 사고를 갖고는 문제를 못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5개 브랜드 중에서 테크 기업이 아닌 곳은 어디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만한 브랜드예요. 스타벅스 커피 장사, 도미노 피자 피자 장사, JP 모건과 골드만삭스는 금융사고 끝에 있는 그 언더아머는 나이키, 아디다스 다음에 3등 하는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운동화 장사입니다, 쟤들은. 이 질문에서 답은 테크 기업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입니다. 제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 쟤는 운동하고 쟤는 커피인데 이렇게 미련을 가지신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 기업들이 테크와 과거에는 전혀 상관도 없던 비즈니스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 둘씩 테크가 아니면 우리가 못 살아남겠다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커피 장사인데요. 사실 이 커피 장사가 얼마나 중요한 변화였냐면요. 이 회사의 CTO가
그러니까 CTO가 있다는 얘기는 테크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냥 구색 갖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업계에 유명한 베테랑이 와 있고요. 이 회사의 CEO가 그 4월 달에 차기 그 CEO로 지금 내정이 된 건데요. 이 사람 출신이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이에요. IT 전문가가 회사를 장악하는 거예요. 커피 장사하는 회사를 주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회사가 지금 뭔 짓을 하느냐. 최근에는 또 이 회사가 뭐 AI 기반의 바리스타 뭐 이런 걸 또 쓴다는 건 거예요. 아니, 이제 그냥 바리스타면 사람이 커피 내려주면 되는 건 거지 왜 이런 걸 하느냐. 더 이상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으면 못 풀겠다는 거고요. 이 회사가 이제까지 해왔던 테크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결제입니다. 애플페이, 삼성페이, 뭐 구글페이 이런 페이먼트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든 회사가 스타벅스입니다. 커피 장사가 IT 회사보다 먼저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보통 커피 장사가 아닌 거예요, 얘들이. 그리고 이들은 다양한 테크 스타트업들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그냥 커피 장사라고 부르기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도미노 피자는 테크 기업임을 선언한 지가 꽤 됐어요. 2008년에 선언한 거니까. 원래 이 회사가 피자 빨리 배달해주는 30분 배달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피자의 맛보다도 배달을 얼마나 즐겁고 재밌고 편리하게 이걸 굉장히 관심 가져요. 맛은 별로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얘들이. 근데 쟤들이 추구하는 배달 방식이 다 테크를 통한 진화가 되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뭐 배달 방법에 있어서도 드론을 쓸 거냐, 무인으로 할 거냐,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이러는 와중에 이 회사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그래 맛보다 테크로의 전환한 뭐 외식업체가 충분히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지지해주는 방향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불과 한 달 전인데요. 한 달 전에 아마존이 드론으로 영국에서 직접 배달시킨 겁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이건 실제 배달입니다. 영국의 법이 바뀌어서 실제 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이런 시대라서요. 아마 조만간에 머지않아서 수년 내에 여러분 하늘로 피자 날아다니는 거, 뭐 치킨 날아다니는 거 구경할 거고 배고픈 사람들은 막 그 낚시줄로 낚아채서 중간에 하이제킹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세상이 꽤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마존은 이런 것도 했잖아요. 매장에 계산대를 없앤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이 내가 누구다를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이 여자분은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닙니다. 장 보는 거예요. 저렇게 막 담으면 어떡하느냐. 곳곳에 카메라가 있어서요. 그 카메라가 날 계속 보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잡았을 때 내 카트에 집어넣었다가 빼면 다시 또 카트에서 빠져나오고 이걸 내가 다 담고 나가면 이미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이걸로 인장으로 들어왔으니까. 내가 나가면 그 물건만큼이 결제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얘들이 발표를 했다가 눈치를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 정부의 또 최근 기조가 일자리인데 이거 하게 되면 미국에서 수백만 개 일자리도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산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하지만 흐름이란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수년 내에 이런 게 보편화될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주차하는데 사람이 돈 받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모든 건물마다 주차장에 아저씨 한 명이 다 앉아 있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밥그릇 다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이런 마켓들이 될 거고요. 금융사인 JP 모건 이 회사는 우리는 테크 기업입니다를 선언했잖아요. 이미 예전에. 금융사가 테크 회사라는 거고요. 테크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예산도 갖고 있고 인력도 갖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골드만삭스라는 회사는 자꾸 얘들은 실리콘밸리에서 놀아요. 월스트리트에서 안 놀고요. JP 모건하고 골드만삭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보통 핀테크 얘기하면 핀테크를 금융회사가 IT 하는 게 핀테크라고 오해하는데요. IT 회사가 금융하는 게 핀테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존의 금융회사가 IT 회사로의 전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IT가 중심이 돼서 여기서 금융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한국의 금융사들은 이런 거 잘 못해요. 왜냐? 한국의 금융사에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 임원급들 중에서 IT 인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IT로 전환하게 되면 상당수의 임원들, 고위급들이 집에 가야 돼요. 자기 밥그릇 자를 일을 자기가 먼저 나서서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선 오너가 CEO인 경우 그런 회사는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이 회사죠. 현대카드가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방향, 저게 바로 IT 회사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이 IT가 되는 거고 식품 회사가, 커피 장사가 IT가 되는 시대입니다. 특히나 이 언더아머 운동화 장사는 얘들은 자기네 경쟁 상대가 얘가 나이키, 아디다스 다음 3등이면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목표로는 아디다스와 나이키를 따라잡겠다 이게 목표인데 얘들은 오늘 애플과 삼성전자와 싸우겠다 이러고 있다 이거죠. 얘들은 자기네 운동화가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거예요. 운동화가 아니 IT 기기라고 생각하는 건 거고 이건 앞으로 헬스케어가 됐건 스마트 디바이스가 됐건 이런 모든 영역이 스포츠 브랜드 회사의 밥그릇이라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아디다스가 공장을 새롭게 만드는데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잖아요. 이 공장은 50만 켤러를 생산하는 기준으로 과거의 공장이 600명의 노동자가 필요했다면 여기는 10명만 필요합니다. 590명은 집에 가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독일 본국에도 만들어 놓고 미국에도 만들어 놓습니다. 제3세계에 나가 있던 수많은 공장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지면서 선진국으로 돌아올 건데요. 미국 정부가 바깥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 공장 미국으로 옮겨라 계속 압박 주고 미국에다 물건 파는 기업들 미국에다 공장 만들어서 압박 주잖아요. 공장 분명히 미국에다 많이 만들긴 할 텐데 일자리가 생각만큼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 때문에 가장 최대 수혜자가 누군가 하면 로봇 업계예요. 공장 자동화하는 그 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입게 생겼다는 거죠. 심지어 이번에 CES에는 유람선 하는 크루즈 회사도 나와 있어요. 크루즈 회사가 메달 같은 걸 하나 목에 걸건 팔에 걸건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유람선,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유람선 안에가 하나의 큰 사회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걸 갖고 결제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처리하는 거예요. 유람선 회사가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사물인터넷을 얘기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번에 며칠 전에 끝난 요거부터 보고요. 그 이지젯이라는 항공사가요 운동화를 만들었는데 아니 항공사면 비행기표나 열심히 팔 것이지 왜 운동화를 만들었을까? 이 운동화가요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면 지도를 많이 봅니다. 낯선 동네 길 잃지 않게 해서 많이 보는데 요즘은 지도를 스마트폰으로 많이 봐요. 이러고 보느라고 좋은 구경 놓칩니다. 그런데 지도를 딱 설정한 다음에 내가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이 정보를 내 신발이 받습니다. 나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다가 갈림길에 왔을 때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된다 싶으면 내 왼쪽 신발에 진동이 오는 거예요. 나는 왼쪽으로 가면 돼요. 이지젯은 운동화 장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IT 회사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IT라는 기술을 잘 써먹어서 자기의 본업인 여행에 더 좋은 답을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에게 관심 가질 테크는요. IT 회사 되겠다는 게 아니고요. 테크를 자기네 본업에 얼마나 잘 녹여내느냐라는 거죠. 며칠 전에 끝난 CES 2017에서 보통 기조연설자가 어떻게 라인업이 편성되냐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대부분 기조연설자가 이제까지는 뭐 삼성전자, 구글, 애플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올해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놀랍게도 보시면 여기 위에 운동화 장사 들어가 있죠. 여기 유람선 아저씨 들어가 있죠. 여기 존슨앤존슨 들어가 있죠. 여기 엑스피디아 여행사에 들어와 있죠. 여기 폭스 뉴스 채널 들어와 있죠. 아니 이제까지 보통 CES 같은 거 하면 스마트폰 파는 회사, TV 파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다 장악에 섰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자동차에서도 들어와 있죠. 여기 닛산 있으니까. 업종의 영역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업이 이제는 다 벽이 사라진 겁니다. 이런 시대에 업종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구분의 축이 이제 테크가 그걸 다 꿰뚫어 버린 거니까 모든 업종이 테크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 이게 우리의 중요한 숙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뉴노멀 시대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기를 줄 겁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망할 겁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기회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살아나야 될 텐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다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